이번 대선의 시대적 과제, 의미를 같이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을 이루시기다라는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60년대 초반에 국가 주도, 수출 지향,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께서 이런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 정책이 단기간에는 달콤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이 못 된다.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이 확대돼야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 경쟁을 하면서 피라미드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선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재벌 중심 고도 성장 정책은 한 번도 변화 없이 97년 IMF를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물론 IMF는 월가가 한국을 먹기 위해서 공작을 펼쳤다라는 설도 많지만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재벌들 간의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중국 투자가 벌어지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만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장롱 속에 금을 꺼내다가 3년 만에 IMF를 졸업했습니다. 2007년 대선을 지금 우리는 한번 되살려 봐야 됩니다. 그때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나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운하가 경제성이 있느냐 여부를 제외하고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 그러니 우리가 살리겠다. 방법은 줄푸세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질서를 세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열심히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을까?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국가 부도 사태를 불러서 우리가 IMF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에 우리 개인당 국민소득이 7,800불로 떨어졌고요. 김대중 대통령 끝나던 2002년에 12,000불, 노무현 대통령 끝나던 2007년에 22,000불이 됐습니다. 개인당 국민소득이 딱 3배 됐습니다. 10,000불에서 20,000불 가는데 대한민국 7년 걸렸습니다. 미국 10년, 독일 13년 걸렸습니다. 참여정부 5년 평균 경제성장률 4.3%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5,000불 시절에 3.5%였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성적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도시국가나 신흥공업국을 제외하고 4.3%는 늘 수위였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5% 성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새빨간 거짓말이 국민께 전달이 됐을까 이겁니다. 수치상 소득은 7,800불에서 22,000불까지 갔지만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늘 주장했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고 더욱 어려워졌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민주정부 10년이 잘못해서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97년에 IMF 식민지가 되면서 IMF가 국민의 정부에게 강제한 게 있습니다. 제가 김한정 부속실장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땠나? 첫 번째, IMF가 우리에게 강제한 것은 해고를 마음껏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은 기업주가 봐서 우리가 경영이 어려워 이렇게 판단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막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거. 두 번째는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을 개방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주식시장이 개방되니까 주주들이 경영주에게 주문하는 것은 뭐냐?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97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평생 직장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입사를 하면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정년퇴직까지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일본이 그랬고 우리도 그걸 따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IMF 후부터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구조 조정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해고자가 발생했고 두 번째는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정규직을 해임하고 비정규직으로 갈아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직장 다니다가 잘렸는데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뭐 먹고 삽니까?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목 상권에 들어가서. 이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규직 800만, 비정규직 800만, 자영업 800만, 특수고용직 250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특수고용직은 요구르트 아줌마, 택배하는 분들,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사와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만도 못한 수입. 그런데 노동자 대우는 못 받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인데 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냐.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더 좋았다. 특히 영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재벌 중심으로 고도성장 정책을 펼쳤고 그게 일정 정도 작동이 됐습니다. 재벌이 돈을 많이 벌면 그때는 농업국가에서 방금 산업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을 공장이 많았거든요. 공장 막 지으면 고용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은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그리웠던 거죠. 그러니까 2007년 이명박 후보는 선글라스 끼고 박정희 대통령 흉내를 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죠. 지금 이명박 정부 누적 경제 성장률이 18%입니다. 그런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6% 늘어났습니다. 5.5%. 그러니까 18%, 5%의 차이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소위 양극화가 한없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뭐냐? 박정희 대통령의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이냐 아니면 71년부터 김대중 후보가 주장했던 대중경제론을 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향을 선회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재벌의 무한 확장을 제어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겠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 대형 슈퍼들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겠다. 비정규직을 임기 내 반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가겠다. 이제 대학을 80%, 거의 85% 이상 진학을 하니까 이건 거의 이제 복지 차원입니다. 교육비도.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경우에 국공립부터 반값을 실현해 나가고 사립대학 경우에는 학내 유보금을 지출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등록금을 낮춰나가겠다. 통신비 절감하겠다. 등록비, 문자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거 다 그냥 국민들의 그 푼돈 모아서 그냥 재벌들이 돈 벌고 있는 거. 없앨 거 없애자 이거. 두 번째는 남북관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불황에 빠졌습니다. 유럽도 흔들리고 따라서 중국도 저성장에 빠졌습니다. 7% 성장으로 줄었습니다. 10년 동안 10% 이상 성장했는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입국을 해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역진 불가능한 통상국가입니다. 수출입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계가 불황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금년 3, 4분기 성장률 1.5%. 거기다가 L자형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가지고 섬나라를 벗어나 대륙국가가 돼야 됩니다. 이 광주에서 생산된 물건 지금 북경 시장에 도달하려면 45일 걸립니다. 여기서 광양 한국 가져가야죠. 그래서 배에 실어가지고 갖고 갑니다. 상해양 내려서 또 트럭에 실어서 가져가죠. 여기서 그냥 KTX에 실으면 단 하루면 들어갑니다. 통관에 뭐 한 일주일 걸리면 8일이면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로 중국하고 교류하는 일본 업체들은 대한민국을 이주해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미 임금이 올라서 노동집약 중소기업은 다 퇴출되고 있습니다. 이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 개성공단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거기 임금 120불입니다. 물론 올려드려야 되지만 12만 원입니다. 월급. 지금 5천만 불 임금 주고 5억 불 이상 물건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더 줘요? 더 오는 거죠 지금. 거기에 북한의 지금 지하 자원이 현재같이 1경 1천조 원어치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에 무연탄 광산 다 문 닫았죠. 1경 1천조입니다. 거기다가 유전 원유 매장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에서 원유 개발에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지층 구조와 똑같다는 겁니다. 신의주 앞바다가. 그 가격 역시 1경어치입니다. 만약에 상업성 있는 거를 반으로 치면 5천조, 우리 1년에 100조 에너지 수입하거든요. 50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4대강 삽질을 우리가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잘못된 일이죠.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원가 공개 문제를 공약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건설 경기를 죽일 수가 없다라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도로는 더 이상 놓으면 안 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국토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지을 게 없어요. 건설업계에 일거리를 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4대강 삽질을 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멀쩡히 흐르던 강을 호수로 만들어가지고 녹차 라떼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마시냐 이거예요. 저는 부산 지역구라서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 마실 수가 없어요. 낙동강을 지금. 그런데 건설 경기를 죽일 수 없다. 유일한 탈출구는 뭐냐는 겁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은 2007년 14선언 때 우리가 서울과 신의주 간의 철도를 개보수하고 고속도로를 놓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걸 보고 조선일보가 포주기한다 그랬는데 대한건설협회가 뭐라 그랬냐면 임진각 하구에 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서울 신의주 간 고속도로를 무료로 놓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80년대 이래 북한은 정지된 국가입니다. 돈이 없어서. 철도 날같이 도로 다 빵꾸 났지 기름 없지 자동차가 안 돕니다. 그 지하자원을 캘래도 거기까지 접근이 안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 낡은 항구, 다 빵꾸 난 도로, 이 덜그덕거리는 철도, 이거를 우리 건설업체가 개보수에 참여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냐? 아시아개발은행 이런 데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합쳐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ADB 자금을 받아다가 한국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은 ADB가 지하재원을 캐서 받으면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탈출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4년, 5년 남북관계 단절했죠.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북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중국에 매달려야 됩니다. 쌀 받으려고. 지금 보도 보시죠. 그 귀한 지하자원 채굴권이 차례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미래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득을 버리고 아무 소득 없이 북한을 중국에다 그냥 갖다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영토의 반을 잘라서 그냥 중국에 갖다 바치냐 이거예요. 이완용은 돈이나 받았지. 이 무슨 반민족적인 매국 세력이냐 이거예요.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옳았습니다. 71년에 김대중 후보가 4대국 보장론을 처음 얘기했을 때 용공이다 빨갱이다 어마어마하게 공격했죠. 그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걸 맺었습니다. 89년에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설득한 거예요. 외교와 군사 문제 선해결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된다. 문화와 경제 교류 협력을 먼저 하자. 이산가족 죽어가니까 일단 만나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소위 병행 추진이 합의됐고 그것에 따라서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맺어졌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섰냐 이거예요. 종북 좌파라서? 왜 나섰냐? 80년대 말에 동굴아파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흔들거리고 해체로 국면으로 돌아가고 냉전이 깨집니다. 우리 옆에 중국이 있습니다. 지구상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어요. 저개발 국가예요. 우리 물건 만들어다가 중국에 갖다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다 보니까 먼저 중국하고 소련하고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때 소련에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30억 불을 퍼줬습니다. 30억 불입니다. 아무런 거 받지 않고 생으로 줬습니다. 그때 김대중 총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퍼주기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종북 좌파라고 욕하지 않았고 용공이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이게 대한민국이 살 길이니까. 이번 대선은 71년 4대국 보장론부터 시작해서 햇볕 정책이 옳았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이 남북 대결 원칙이 틀렸다. 이걸 확인하는 선거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 혁신의 문제입니다. 지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동안 저는 3년 전부터 기존의 정당 구조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특히 20, 30대에는 정당 근처에 오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분들이. 이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87년 6월항쟁 이전 세대는 이 세상을 민주화 반민주 구도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87년 6월항쟁 이후 세대는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개인주의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풍요로운 상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소위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과 같이 가지 않는 한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당 구조, 거기에다가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온정당을 탑재해서 네트워크형 정당을 만들어야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주장했고, 그걸 민주당에서 받아주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정당 지지도가 10% 넘어갔죠, 한나라당은. 근데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 꼬꾸라졌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에는 그 지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구조의 문제입니다. 김대중이라는 선의의 카리스마, 이분이 물러난 다음에 우리 민주당 계열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는 누구도 김대중 같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점한 게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지금 김대중 총재 물러난 이후에 민주당의 지도체제가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한 10번 바뀌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구조의 문제인데 사람 탓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과잉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민주적으로 총리를 뽑듯이, 대통령을 뽑듯이 당대표를 뽑았으면 그에게 임기 동안 당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번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모였던, 민주통합당 만들어졌을 때 모였던 그 무당파, 젊은 세력, 이들이 우리가 총선에 실패하면서 다 떠나가서 띄운 게 안철수 후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왜 떴는지 아신다면 이분들과 민주통합당이 같이 갈 수 있는데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단일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순히 후보 두 사람만이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세력이 통합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께서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자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대선 후보 100% 국민 경선으로 뽑았으니까 우린 이미 실천하고 있고 그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니 좀 좋습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안철수 후보께서 술 마실지 모른다라고 얘기 나올 때부터 저는 거듭거듭 호소했습니다.
출마하신다면 정당 혁신에 대한 구상을 같이 밝혀주십시오. 안 밝히시더라고. 그럼 문재인 후보께 밝히라고 요구만 하시더라고. 밝혔어요, 지금. 합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력이 통합되려면 그냥 전화해서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동안 민주통합당에 만들어져 있는 국민선거인단이 35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가를 받아서 이때 대선 국면에는 시민들이 총출동하니까 이때 다 같이 나와서 큰 틀에서 국민 경선을 하는 것이 세력 통합에 바람직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기존 정당의 인터넷과 SNS를 탑재한 네트워크형 정당의 구성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호소를 했는데 그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트윗에 올렸습니다. 시민 캠프에서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그건 당연한 정당 활동입니다. 대선 국면에 모든 사람이 힘을 모으려면 안철수 캠프도 문재인 캠프도 민주통합당도 모두 다 뛰어나와서 이 적극적인 시민들을 묶어내야 됩니다. 며칠 있으면 여기 광주에서 안철수 팬클럽 무슨 모임이 있대요. 조직화 하시는구만요. 하셔야죠. 그건 박수 칠 일이라니까요. 좋은 일이다, 좋은 일. 열심히 하시라고. 조직화 하시고 많이 모으시라고. 그리고 우리 시민 캠프도 열심히 모으자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합쳐야지. 그래야 대선 후에 이 네트워크형 정당이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총선에 우리가 80개 넘는 지역구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했어요. 100% 모바일로. 실패했습니다. 물론 지도부가 잘못해가지고 처음에 뭐 단수 후보 발표하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화나신 거 있어요. 공천권 너희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니 안 했네? 뭐야 이거 사기치는 거냐? 이게 성질 나셔가지고 안 하신 측면이 있어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직접적인 실패의 이유는 뭐냐? 선거인단에 등록을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국민이. 그러니까 공천권을 돌려드리고 국민 속에 뿌리박은 정당이 되려면 지금 모아야 되는 게 지금 대선 국면에. 그래야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이 제도가 작동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캠프에 간곡히 당부드리는 거죠.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된다. 그러면 여론조사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2002년 대선에는 노무현 후보 뽑혀 있는데 월드컵에서 4강 할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4강 하는 바람에 갑자기 뭐 정몽준 후보가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워낙에 두 후보가 성격이 다르고 지지세가 워낙에 다른 사람이 단일화하려니까 시간이 걸린 거죠. 안철수 후보는 지금 1년 전부터 대선 후보로 떠올랐는데 왜 1년을 호송세월하고 이제 와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국민께 예의가 아니지. 그러니까 빠르게 복귀해서 국민 참여 경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대화도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경제 정책 면에서 재벌 중심 고도성장 정책이냐, 아니면 중산층이 탄탄해지고 중소기업, 대기업이 공정 경쟁을 하는, 줄여서 그냥 대중경제론을 가미할 것이냐,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북 적대 관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햇볕 정책, 포용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기여할 것이냐. 세 번째, 그동안 정당과 시민 간에 유리돼 있어요.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같이 가는 정당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냐. 이거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민 캠프의 동행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행. 여기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도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까우냐. 이런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그 중심에
그동안 민주진영을 대표해온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서는 게 옳지 않느냐. 이게 역사적 당위 아니냐라는 판단이 드는데 시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불만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 불만의 요체는 민주당이 이 호남 지역에서는 87년 이래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젊은 세력,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패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 시민 캠프가 앞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다시 아직 그림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정당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사이트를 만듭니다. 플랫폼이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인터넷 활동을 잘 많이 안 해보셨을 수 있는데, 문재인 캠프도 사이트가 있죠. 요 광주시당도 다 있습니다. 그런 식의, 그걸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이때 당원이 돼도 좋고, 입당 안 하셔도 됩니다. 시민으로 가입하십니다. 가입하시면서 나의 관심사 직능을 쓰십니다. 나는 보건의료 관심이고, 난 노동 관심이고, 이렇게 쓰시고, 동시에 주거지를 쓰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플랫폼 첫 페이지에 보건의료 쪽 관심 가진 회원이 몇 명이다. 15,000, 16,000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광주 지역이 10,000명, 20,000명 늘어나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가 넘어가면 이걸 독립시켜 드립니다. 이슈별로 독립되고, 직능별로 독립되고, 지역별로 독립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프에 있는 광주시당은 시당대로 존재하되 광주에 지역별 포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이분들은 기존의 정당의 당 모임에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입당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민주통합당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이나 대표 경선 때 70%, 대선 후보 100% 시민 참여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참여하실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각급 공직 후보 앞으로 광주시장, 그 다음에 광주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청장 등등 각급 공직 후보 선출에도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공직 후보 선출에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 제안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번에 문재인 캠프에서 국민명령 1호를 했죠. 2월 25일 날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로 대통령으로 살 일이 뭔지를 물었습니다. 시민께.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제안을 받는 거죠. 행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민주정부 10년이 왜 이렇게 수모를 당했냐 이겁니다. 경제 살렸죠. 근데 왜 죽였다고 여태까지 국민이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조선일보가 거짓말해서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조선일보를 보십니다. 아침에. 근데 왜 거짓말이네. 그러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는데 보세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난 이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나는 원래 하려고 그러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손잡고 같이 노력합시다. 동영상을 찍어요. 그 1분 30초짜리 동영상을 찍어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 200만, 300만에게 그냥 동영상을 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속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정당 혁신에 목매달고 있느냐.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셨죠. 대통령 되면 노사정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노동조합, 사용주, 재벌이죠. 정경련. 그 다음에 정부가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재벌들. 재벌의 힘이 너무 커졌어요. 이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모두 부러워하는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이죠. 스웨덴이 복지국가에 성공한 것. 30년대 초반에 3인당 중심의 연정이 이루어졌는데 1차 노사정 대타협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재벌이 깼습니다. 30년대 후반에 2차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루어졌냐? 재벌들이 볼 때 이
삼민당 중심의 연정이 상당 기간 집권할 것 같다는 예상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재벌이 들어오거든요. 핵심은 뭐냐? 민주통합당이 국민 속에 뿌리 박은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진화해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재벌이 볼 때 저것들이 17년 대선에도 이기겠네 라는 예상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민 캠프의 대선 과정에 참여하시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이 네트워크 속에 꼭 민주통합당의 당원으로서 입당하지 않으셔도 권한을 드릴 테니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선 과정에 넓게 홍보를 해나가서 힘을 모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그 경쟁력 문제, 그러니까 뭐랄까 그 적합성 문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능한데요. 저도 76년부터 김대중 선생과 문 목사 사이에 심부름 다니면서 늘 공판 지켜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 지도체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는 통합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이상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문제를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1년 전 정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과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그동안 그 사법고시 2등, 사법연수원 2등 졸업하고 지방에 가서 지방 변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익이 충돌되는 과정, 그 수많은 송사를 겪으면서 인간의 욕망과 권력 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또 하나가 참여정부 5년의 정책 기반 과정을 대통령 눈높이에서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참여정부 5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노무현 대통령 회고를 보면 뭔가 새로운 정책을 검토해보라고 부처에 얘기를 하면 이게 몽땅 다 국민의 정부 때 검토 끝난 거예요. 끝났더랍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새로운 그거 시기만 조절하면 되는. 왜 그러냐? 김대중 선생은 71년 대통령 출마했다가 97년에 당선됐습니다. 26년 동안 준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다 그분이 생성해 놓은 겁니다. 이미. 사전같이 다 있습니다. 그게 아직 실천되고 있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5년에 대한 경험이란 바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같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같이 고민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민주정부가 잘못했다, 경제 죽였다라는 그 모든 거짓말, 그 책임을 가지고 철저하게 반성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가 땅값 제때 못 잡았다 그랬고요. 퇴임 후에는 민주정부 10년이 노동을 놓쳤다. 이게 아프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고 뭐 한나라당이고 아무리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씹어 돌려도 복지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FTA를 너무 서둘렀다. 이 네 가지 깊게 반성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재인만큼 깊이 반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30년 친구가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진영의 활로를 몸을 던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민주진영의 활로를 열어줬습니다. 그 운명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 정책 이해도, 그 다음에 반성의 정도, 그 다음에 실천의 강도, 이 부분에서 얼마나 뛰어날 것이냐. 이 점을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제 어떤 형태든 단일화가 이루어질 텐데
정말 우리 멋지게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